반갑습니다. 조리기능사 필기대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품학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식품학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은 양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능사 공부할 정도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고 외워주시고 문제풀이 하신다면은 아마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보시면은 식품의 일반 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식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는 수분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고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고형물 중에는 영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적인 부분에는 크게 유기질, 무기질 나눠질 수 있습니다. 유기질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비타민 종류가 유기질에 속할 수 있고요. 무기질은 칼슘, 인, 마그네슘, 철분, 요오드와 같이 이렇게 태워서 남는 부분, 그것들을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식품이 갖고 있는 수분은 크게 이제 유리수라는 게 있고 결합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식품이 하나가 있어요. 표고버섯이 있어요. 그거를 말릴 때 쉽게 말려지죠? 그러면 그때 날아가는 물은 유리수라고 얘기하고요. 날아가지 않고 그 표고버섯이 갖고 있는 영양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결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열하거나 건조했을 때 쉽게 제거가 되고, 그죠? 0도 이하에서는 쉽게 얼어버리는 물, 식품이 갖고 있는 물은 우리가 유리수, 다른 말로 자유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합수라는 거는 어떤 거랑 만나 있다는 얘기예요. 결합수라는 것은 식품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영양적인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자유롭게 떨어지지 않는 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말리실 때 너무나 유리수 정도까지만 말리시면 되는데 결합수까지 완전하게 말리시게 되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영양소까지도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맛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수하고 유리수의 뜻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식품 중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리수, 결합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품을 건조할 때 쉽게 제거되고요. 춥게 0도 이하에서 얼리게 되면은 얼어버리고, 그 물은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미생물의 생육에 이용될 수 있다? 예, 수분 활성도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합수 보시면은 반대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자유수하고 결합수를 섞어 놓고, 자, 고르라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 이하에서 가열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고, 0도 이하에서는 잘 얼지 않고, 미생물을 이용하지 않고, 예, 그런 물을 우리가 결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교재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같이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유리수하고 그다음에 결합수에 대한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자,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란 말 나와 있습니다. 식품은 수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 활성도는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유리수가 많다. 유리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생물이 이용하기 쉽다. 그래서 변질되기 쉽다라는 걸로 기억하셔서 수분 활성도가 많은 식품일수록에 보관이 쉽지 않고요. 수분 활성도가 낮은 식품일수록에 오랫동안 보관해도 그만큼 미생물의 번식이 쉽지 않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여러분들 수분 활성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쉽게 변하지 않고 말라있는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수분이 가장 적은 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시면은 과자겠죠. 3번입니다. 답은. 네, 보세요. 자, 탄수화물의 구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학적인 물질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당류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의 구성은 단당류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당류 자체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일 때가 단당류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2개 이상으로 합쳐져 있을 때 우리가 이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당류는 또 한 가지가 이당류이고요. 그 다음에 이당류 이상으로 많은 양의 당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한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 예. 또 한 가지는 예. 이당류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요. 예. 메가당이 있어요. 메가당은 다른 말로 우리가 엿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알 수 있는 것들은 엿기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가당이라 할 수 있고요. 다당류라는 게 있어요. 다당류는 우리가 보통 많이 먹고 있는 전분이 다당류예요. 그러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봤을 때 자, 소화되는 것이 복잡한 상태일 때는 소화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소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당류 상태에 먹은 전분은요. 뭘로 깨져야 되냐? 소화를 거쳐서 이당류로 바뀝니다. 자, 이당류를 거친 소화는요. 이당류 자체로 소화되지 않아요. 두 개가 하나 더하기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소화가 지금은 조금 쉬워졌지만 100%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당류는 다시 뭘로? 단당류로 깨져야지만이 소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당류의 전분은 뭘로 바뀐다? 소화가 되면서 메가당이라고 하는 이당류로 바뀌고요. 메가당이라고 했던 이당류는 포도당이라는 물질 하나 더하기 하나 두 개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은 예, 다당류가 이당류로, 이당류가 단당류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당류는요.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이당류가 설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설탕, 그다음에 메가당, 유당, 젖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가 이당류가요. 우리 몸에서 바뀌는 단당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탕만 갖고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소화가 될 때는 포도당과 과당으로 소화돼야지만이 몸에서 흡수가 될 수 있고요. 말토스라고 하는 메가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락토스, 포유동물의 유즙 속에 들어있는 이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 갈락토스라는 물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뇌를 구성해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모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건강하다는 이유가 이 갈락토스라는 성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당류, 단당류, 다당류, 당이기 때문에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표준이 되는 단맛은 누구다? 설탕을 기준으로 단맛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당류가 소화될 때 어떠한 단당류로 깨지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다음 중 감미도가 단맛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단맛이 높은 것은 일단은 단당류일 때가 단맛이 가장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강하냐면요. 그 단당류가 나오는 이당류의 단맛이 강한 거예요. 그런 순서를 먹여본다면 제일 첫 번째 1등이 누구였냐면요. 1등이 과당이 1등이었어요. 과당이 나오는 설탕이 2등입니다. 두 번째 단당류는 누구일까요? 포도당이 단맛이 가장 강하거든요. 이제 과당 다음으로. 그 다음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뭐예요? 메가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가 함께 있는 유당. 이런 식으로 해서 단맛의 순서는 가장 큰 거는 과당, 단당류, 이당류, 단당류, 이당류. 이런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고르신다면은 제일 첫 번째, 설탕이 단맛이 강하긴 하지만 과당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당을 1등으로 고르시고 설탕이 2등입니다. 포도당, 메가당은 뒤로 가야겠죠. 그래서 감미도가 가장 높은 것 하면은 뭘로 골라야 될까요? 설탕을 고르시면 안 되고 과당을 고르셔야 돼요. 설탕은 감미도의 표준이라는 걸로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때 골라주시면 돼요. 자, 복잡한 당이죠. 다당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당이 우리가 전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쌀밥 이런 것도 다 전분이죠. 그래서 이 전분이라는 거는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복잡한 구조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포도당이라고만 돼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단순 다당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글루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려운 말인데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다당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이라는 거는 전분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맛이 조금 끈기가 덜한 것은 아밀로스의 함량이 있는 것이고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갖고 있는 전분의 끈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문제 보시고, 예, 교재 보시면서 자세한 얘기는 더 기억해 주세요. 자, 팩틴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잼을 만들 때, 잼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과일의 세포벽에 들어있는 껍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팩틴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있기 때문에 설탕과 거기에 새콤한 맛, 레몬즙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예, 가열하시게 되면은 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눌린이라는 게 요즘 많이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눌린은요, 보시는 것처럼 과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어디에 들어있냐? 돼지감자. 그죠? 예, 돼지감자가 요새 건강에 아주, 당뇨에 좋다. 여러 가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과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순 다당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중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당류 하면 아까 우리 배우셨던 것들처럼 기억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분이라는 게 다당류라고 말씀드렸죠? 포도당, 과당, 괄락토스 이 세 가지는 단당류죠. 가장 단순한 당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답은 1번입니다. 자, 탄수화물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기능은 1g당 4칼로리의 기본 칼로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혈당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백질이 아무 때나 쓰이지 않고 소모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성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탄수화물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근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먹은 것들은 간에 가서 탄수화물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간에 가서 저장되는 형태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적으로 예, 저장이 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지질의 구성이 있습니다. 지질은요,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조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한 분자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지방산이 함께 붙어 있다는 걸로 기억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의 가장 구성 단위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이렇게 골라주세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에는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요 두 가지를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포화지방산 동물성 지방이다, 불포화지방산 식물성 기름이다 라고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좀 더 중요한 얘기로 본다면은 포화지방산이라는 거는 지방이 갖고 있는 탄소에 수소가 다 결합이 돼 있어 갖고요, 남는 손이 하나도 없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몸에 자꾸 가라앉아 있는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면요, 예, 이중결합이 하나 정도는 있어서 예, 결합되어 있지 않은 그걸 우리가 예,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에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먹어줘야 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산일수록에 건강에 좋고 몸에서 소화 흡수가 빠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보시는 것처럼 들깨유가 있죠? 들기름이 불포화도가 가장 높은 지방이라고 기억하셔서 노화 방지라든가 산화 방지에 아주 좋은 예, 기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들기기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당히 금방 나빠지기 쉽죠. 왜 그러냐면 불포화도가 높을수록에 그만큼 산패가 빠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융점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기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인데요. 녹는 점이에요. 동물성 기름은 융점이 높고 식물성 기름은 융점이 낮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아까 많으면 많을수록에 융점이 낮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불포화도가 높을수록에 융점은 낮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소성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지방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죠. 자, 일정한 힘을 받았을 때 움직이는 성질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버터를 빵에 펴 발라보세요. 원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은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형태가 바뀐 뒤 그 힘이 없어져도 원래 다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가소성이라는 말로 예, 유지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쇼트닝성. 예, 쇼트. 그죠? 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거를 끊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죽이 예, 사이사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바삭하고, 그죠? 부스러지기 쉽게 해주는 작용을 우리가 쇼트닝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과자에 케이크라든가 쿠키라든가 파이 이런 거에 많이 넣으시게 되면은 그만큼 부드럽고 바삭한 맛을 줄 수 있는 게 유지가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경화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경자가
하나가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가수소화성을 보시면은 첨가했다. 뭐를? 수소를 첨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지의 경화라는 말 하면은 액체 기름을 니켈을 촉매하고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화 시킨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액체 기름은요, 어떤 기름이에요? 원래 액체 기름은요, 예, 식물성 기름이죠.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불포화 지방이다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액체 기름이 원래 갖고 있는 성질과 다르게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고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니켈이라고 하는 예, 니켈이라고 하는 것을 촉매로 또 한 가지는 수소라는 것을 첨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체화되는 기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식물성화된 기름을 동물성화시켰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마가린 쇼트닝이 예, 경화유에 속합니다. 문제로 잘 나옵니다. 딴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액체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화 됐다라고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수소를 첨가하는 유지의 성질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식빵에 버터를 펴서 바를 때처럼, 그죠? 버터에 힘을 가했더니 그 힘이 제거돼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소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유화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수중유적, 그죠? 유중수적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유화는요, 말 그대로 예,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을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중유적 보세요. 수중유적. 물 속에 기름이 떠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품이 기본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인데 물 속에 뭐가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중유적. 그래갖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의 식품들은요. 다 유화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마요네즈라든가 잣주. 그 제품에 기름이 들어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잘 섞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화식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중수적이라는 거는요. 반대죠. 예, 유중이니까 뭐 속에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유중수적. 대표적인 것이 마가린, 버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묶어놓고요. 다음 중 유중수적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수중유적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필수지방산 보세요. 필수지방산은요, 여태까지 사람의 몸에는요,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먹지 않고도 사람의 몸에서 합성이 되는 것이 있는데, 필수라는 말이 붙어 있는 영양소들은요, 사람의 몸에서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 사람이 음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자, 보신 것처럼 비타민 F 보시면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해갖고 요 세 가지의 뜻을 기억하시고 주로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예, 성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교재 내용 참고하셔갖고 필수 지방산, 뭐 필수 아미노산, 기타 등등 예, 중요한 영양소에 대한 얘기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가린, 쇼트닝, 그죠? 식물성 기름에 무엇 넣었냐? 원래, 예, 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굳어지지 않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 경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예. 자, 지질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질은요, 1g당 9칼로리에 가장 많은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체의 구성 성분으로는 인지질이 뇌를 구성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을 잘 소화되고 우리 몸에서 먹기 좋게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방의 역할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 단백질의 구성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여태까지는 탄소, 수소, 산소까지였는데, 오늘 특이하게 질소는요, 예, 구성소에 단백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질소가 평균적으로 16%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 단백질은,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열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요 열량 계산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 g을 칼로리로 계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단위 열량을 곱하기를 하시면 돼요. 예.
다시 반대로 칼로리를 g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나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떤 문제일지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자, 2700 칼로리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그래서 2700 칼로리 중에 이때 얻어야 될 열량이 얼마예요? 14%가 지방에서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2700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곱하기, 그죠? 14%는 얼마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냐면은 378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2700 칼로리 중에 378 칼로리는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14%의 칼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는 문제는 뭐냐면 얻으려 할 때 지방의 양은 얼마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로리를 g으로 바꿀 경우에는 곱했던 거를 나눠주기를 한다라고 기억하셔서 378 나누기 지방의 단위 열량 9로 나눠주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답은 42g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계산기를 가지고 가셔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산 문제 놓치지 마시고, 이런 계산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요 정도 문제 난이도 있게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문제가 2700칼로리를 이중 20%를 단백질로 할 때, 2000칼로리를 65%를 탄수화물로 할 때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공식을 가지시고 얘기했던 것처럼 칼로리를 다시 g으로 환산할 때는 반드시 곱했던 거를 나눠주기를 해라 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필수 아미노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가지를 지금 당장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더라도요. 오늘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성장기일 때는 아르기닌하고 히스티딘 2가지가 있다라는 거 같이 꼭 기억하셔서 8가지, 성장기일 때는 10가지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문제로 나왔을 때 성장기만큼은 맞추실 수 있게 해주세요. 단백질의 기능 보시게 되면은 단백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해주는 역할, 그죠?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역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1g당 4칼로리 열량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면역이라든가 호르몬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단백질의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갖고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꼭 한번 외워주세요. 또 한 가지는 식품이 갖고 있는 구성 무기질에 따라서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성식품 주로 동물성이야 라고 알고 계시고요.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면은 주로 채소나 과일같이 식물성 식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지만 일단은 거기에 들어있는 무기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산성이냐 어떤 것은 알칼리성이냐 나와 있습니다. 다 외우기 힘드시면은요 요 3가지는 기억을 하세요. 인, 황, 염소. 그죠? 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나머지 무기질들은 다 뭐다? 알칼리성에 속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문제풀이 하실 때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자,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 알아두시고요. 무기질에 따라서 그 식품을 산성이냐 알칼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꼭 기억하세요. 자, 무기질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조금 더 추려서 본다면은요, 일단은, 사람의 체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칼슘이죠. 그래서 우리 골격, 경조직을 구성해주는 역할이라든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를 했을 때 훨씬 더 칼슘의 흡수를 좋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당이 있을 때 훨씬 더 칼슘이 잘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결석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채소 중에 하나죠. 자, 인 보시면은 인은 일반적으로 칼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훨씬 더 영양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1이면 인의 비율도 1의 비율로 같이 섭취를 해주시고요.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2, 인의 비율이 1 해갖고 2대 1의 비율이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하세요. 자, 철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헤모글로빈, 혈색소, 미오글로빈, 육색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역할 중에 하나죠. 없게 되면, 모자라게 되면 어떨까요?
빈혈을 유발할 수 있겠죠. 예. 자, 구리 보시면은요. 구리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철분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들어왔을 때 헤모글로빈으로 예, 잘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때 그의 친구가 누구냐면요. CU 구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훨씬 더 전환했을 때 예, 칼슘의 흡수를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철분이 없어도 빈혈을 유발할 수 있지만 구리가 부족하더라도 철분에게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 의 구성 성분이다 해갖고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즙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출산 후에 미역이라든가 다시마와 같은 이런 해초를 많이 먹었을 때는 요오드가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예. 자, 그리고 코발트 보시면은 코발트는 비타민 B12의 구성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적혈구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적혈구 생성은 보시는 것처럼 예, 혈액과도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본 것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철분도 혈액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CU 구리도 혈액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CO 코발트도 혈액과 관련이 돼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혈, 피를 만드는 무기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혈 무기질. 그러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음 중 조혈 무기질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해갖고요. F 나와보세요. 불소죠? 충치를 예방해 주는 거. 그러면은 답은 이걸로 고르셔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혈 무기질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은요, 크게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의 결핍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타민 A는 레티놀이라 그래서요, 야맹증, 밤눈이 어두워진다. 이 비타민 A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A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동물의 간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당근 이렇게 유색 채소에도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D 보시면은요 구루병이죠. 예, 구루병은 예, 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비타민이죠. 자, 비타민 E는 노화,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요. 예. 자, 비타민 F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필수 지방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그죠? 여기서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예, 영양소이고요. 비타민 K 같은 경우도 또 시험에 예전에는 잘 나왔었습니다. 자, 분만을 앞둔 임산부가 출혈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은 무엇이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비타민 K를 묻는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결핍증을 꼭 같이 외워주세요. 자, 수용성 비타민 보시게 되면은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해서요. 각기병, 탄수화물 대사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비타민 B2는 자, 우리가 잇몸이라든가 입의 안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순구강염, 비타민 B6, 피부염. 그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과 이 수용성 비타민에는요, 결핍증과 연결되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꼭 외우셔서, 예, 문제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 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맛을 우리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 네 가지의 맛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아린 맛이라든가 떫은 맛, 매운맛, 감칠맛, 이런 것들은 다 기타의 맛으로 기억하셔서,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맛의 대비, 맛의 변조, 미mek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교재에는 더 많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번은 알고 가셔야 될 얘기로 조금 더 했으니까요. 맛의 대비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강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설탕 용액에 소금을 첨가했더니 설탕 용액의 맛이 더 달게 느껴지더라. 자, A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맛이 있습니다. 맛을 내야 되는 정미 물질에 B라는 물질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A 맛이 더욱더 상승이 되면서 더욱더 그 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맛의 대비 강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셨을 때 음식이 짜게 됐어요. 짜게 됐을 경우에는요. 약간의 설탕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단맛은 증가하면서 짠맛을 내려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짠맛을 조금 더 고쳐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조미료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의 대비 강화 알아두시고요. 변조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A를 먹고 B를 먹었더니
자, A 맛을 정확히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겠지만 쓴 약을 먹고 물을 먹었더니 쓴 약을 먹은 다음에 먹은 물은 그렇게 달짝지근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 자기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 맛의 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맛의 미명 보시면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쓴맛이에요. PTC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 맛을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맛의 대비, 맛의 변조, 뭐 상세, 미명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책 참고하셔갖고 같이 꼭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식혜, 달게 끓이죠? 당화를 시켜서 끓일 때 설탕과 함께 소금을 넣으면은 단맛을 더욱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럼 어떤 걸까요? 그렇죠? 대비죠. 맛의 대비, 맛의 강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쓴 약을 먹고 물을 먹었더니요. 단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자기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변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에는요, 여러 가지 색소가 있습니다. 자, 그 색소에 대한 것들은 색소가 어떠한 상황에서 변화하는지, 어떠한 조리 방법에서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식물성 식품의 색소 보시면은 대표적인 것이 클로로필, 엽록소입니다. 자, 이 엽록소는 녹색 채소에는 유기산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열을 하게 되면 조리할 때 그 색소 성분, 클로로필과 만나갖고요. 그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는 어떻게 할까요? 뚜껑을 열고 소금을 넣고 단시간에 데쳐서 헹궈내기를 하시는 게 갖고 있는 색소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클로로필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 요새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오피티 같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보시게 되면은 이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이라든가 주황색이라든가 노란색 그죠? 채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색 색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요, 그렇게 음식에서 만드는 조리 과정 중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더 안정적인 색소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 예를 들면, 당근이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갈거나 끓이거나 찌거나 튀기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죠? 큰 변화가. 그게 색소가 갖고 있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자, 플라보노이드 색소 보시면은요, 안토잔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흰색 채소, 그죠? 색이 조금 흐리다라고 하는 채소들은 대부분 다 뭐가 있다? 플라보노이드 색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우엉이나 연근, 배추, 무 이런 것들이 플라보노이드 색소입니다. 자, 황색으로 변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황색은요, 갖고 있는 자기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연한 황색이라고. 예. 자, 안토시아닌 보시면은 적색, 자색 등을 나타내는 색소다라고 해서요. 포도라든가 가지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빨갛고 검은색 종류를 우리가 안토시아닌 이렇게 색소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다를 넣는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소다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소가 어떠한 상태로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색깔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녹색 채소의 엽록소를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비타민 C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영양적인 면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소다를 이용할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보시는 것처럼 섬유질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갖고 있는 자기만의 채소의 식감은요, 다 뭉그러뜨리는 형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채소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식물성 색소는 그렇게 네 가지가 크게 나눠져 있고요. 동물성 색소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헤모글로빈, 포유동물의 혈액의 색소죠. 빨간색의 피의 색소가 헤모글로빈이고요.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오글로빈, 근육 속에 들어있는 육색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분을 함유하고 있죠. 자, 아스타산틴이라고 하는 자, 새우나 가재나 게 등의 각각류의 껍질 속에 들어있는 색소가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원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그렇지만 익기 전에는 단백질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자기 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끓이면서 익히는 과정에서 붉은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렇게
갑각류의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색소이죠. 자, 해모시아닌이라고 해서 오징어, 문어 등에 있는 연체류의 색소도 우리가 동물성 식품 색소에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카로티노이드 색소가요, 우리가 동물성 색소에도 약간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계 하면은요, 식물성에도 존재하고 동물성에도 약간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새우나 게를 삶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색소는 무엇이냐? 그래서 아스타신 색소 나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그죠? 동물의 혈액의 색소, 카로틴, 우리가 주황색, 당근과 같은 색소고요. 안토시아닌은 가지나 포도와 같은 붉은색 색소를 말합니다. 자, 어류의 냄새 성분을 보시게 되면요, 신선도가 떨어질수록에 생선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 비린내 성분이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 바다 동물의 바다 생선의 몸에는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성분이 신선도가 저하되면서 TMA, 트리메틸아민으로 전환이 돼 갖고요, 생선의 비린내 냄새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효소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효소적 갈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일을, 사과를 깎았어요. 드시기 전에 한참 동안 방치해 보세요. 갖고 있는 색깔이 점점점 갈색으로 변하고요. 감자를 조리하시기 전에 껍질을 까갖고, 그대로 방치하시게 되면은 점점점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뭐냐면 갈변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품에는요, 효소가 들어있죠. 그 효소가 어떻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효소적 갈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산화효소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효소적 갈변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다음 중 갈변 현상 중 성질이 가장 다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감자가 절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 효소가 관여하는 거죠. 홍차의 색깔도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다진 양송이를 조리하기 전에 곱게 다져 놓으시게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죠. 이때도 효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색소 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된장을 담가 놓으시고 오랫동안 두시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점점점 색이 진해집니다. 이거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은 비효소적 갈변 이렇게 얘기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비효소적 갈변 나왔습니다. 자,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거는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겠죠.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갖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식품이 가공되는 과정 중에서 점점점 색이 진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효소적 갈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캐라멜라 같은 경우는요, 설탕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높은 온도로 끓여보세요. 원래 하얀 설탕이었던 것이 점점점 갈색화되죠. 자, 그게 뭐다? 캐러멜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스코르비산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건조 채소 같은 것들이 색깔이 자연적으로 변해지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효소적 갈변에 속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서 효소적 갈변하고 다른 갈변이니까요, 꼭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 딱 보니까 뭘까요? 마이야르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답은 4번 효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식품학을 여러분하고 같이 단시간에 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교재를 꼭 참고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단원평가 문제풀이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셔서 식품학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응용해야 될 부분들, 그죠? 조금 더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